방금 전 엄청난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초대형 로켓 뉴글렌의 재사용 착륙에 성공했다는 속보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만 가능하던 일을 드디어 해낸 거죠. 우주 산업에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우주 경쟁에서 진짜 돈 버는 승자가 누군지 아시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이 우주 경쟁의 최대 수혜주를 긴급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농담 같다고요? 하지만 최근 벌어진 일들을 찬찬히 보면 머스크와 베이조스의 싸움 뒤에서 누가 돈을 벌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중은 흔히 머스크 vs 베이조스의 우주 경쟁을 그냥 억만장자들의 자존심 싸움 정도로 생각합니다. 돈 많으니 우주놀이 하는구나, 이렇게요.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단순한 자존심 대결이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과 미래 산업 주도권이 걸린 경쟁입니다. 우주 인터넷부터 달 탐사, 나아가 화성 개척까지 향후 수십 년간 천문학적 시장이 걸려 있어요.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까지 얽혀 있죠. 그러니 머스크와 베이조스가 사활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흐름 속에서 새로운 돈줄을 틀어지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우주일까요? 현재 거시 경제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즘 돈이 하루가 다르게 휴지 조각이 되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세상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동반 급등하는 이른바 에브리싱 랠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식, 부동산은 물론이고 금, 비트코인까지 뭐든 사기만 하면 오르던 시기였죠. 말 그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실물 자산 가치가 뛴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10월부터 11월 사이 자산 가격이 차례로 조정을 받았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반토막 급락했고 곧이어 금값이 출렁했으며 우리 코스피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동안 잘 나가던 에브리띵 랠리 과연 계속될까요? 끝난 건 아닐까요?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실제로 CNN에서 발표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가 지금 22를 기록했습니다. 익스트림 피어, 극단적 공포 단계예요.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주가가 이제 폭락할까요?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포 지수가 낮다고 무조건 폭락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사람 마음이 모두 겁에 질려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중대한 힌트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모두가 겁먹고 하락 배팅까지 마친 상황에 만약 추가 악재가 터지면 주가는 진짜 폭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특별한 악재 없이 시장이 버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겁이 나서 급하게 숏커버링, 다시 말해 주식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급등하는 역발상, 랠리가 펼쳐질 수도 있는 환경이 바로 지금입니다. 말 그대로 그겁니다. 지금 시장이 결정적 분기점에 서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합니다. 과거 자산 버블들의 전개 과정을 돌아볼까요? 제가 1999년 닷컴 버블 때 증권사 신입으로 있었는데요. 그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1단계에서는 모든 주식이 다 올라서 뭘 사도 돈 버는 행복한 시기였어요. 실제로 99년 한 해 동안 나스닥 지수가 85% 폭등했죠. 다들 신이 났습니다. 2단계에서는 갑자기 건강한 조정이 왔습니다. 99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기술주 과열이 식으면서 주가가 20% 가까이 하락했어요. 지금 와서 보면 별거 아닌 조정이지만 터널 안에 있을 때는 끝이 안 보입니다. 당시 제 선배들, 야, 이제 끝났다 하면서 주식 팔고 떠나는 분들 많았습니다. 저도 겁이 나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3단계가 왔습니다. 극소수 종목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이 전개됐어요. 99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불과 5, 6개월 동안 나스닥 지수가 86%나 추가 상승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그때 시장을 끌어올린 건 정말 손에 꼽는 몇 종목뿐이었습니다.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같은 5손가락 안에 드는 기술주만 미친 듯 올랐어요. 겨우 몇 개가 폭등했는데 지수가 2배 가까이 뛸 정도였죠. 그러니 따라가지 못한 대다수 투자자들은 박탈감에 빠졌습니다. 남들은 몇 배씩 버는데 내 종목은 안 오르거나 떨어지니 속이 타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런 좁은 범위 랠리가 나올 때 무작정 뛰어들면 큰 코 다칩니다.
겁니다. 왜냐? 곧이어 4단계 거품 붕괴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2000년 3월 이후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미너스 7세 8%,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가장 크게 추락했어요. 21년 말 팬데믹 버블 때도 똑같았습니다. 한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몇 개 빅테크 주식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다가 22년 인플레이션 쇼크로 시장 전체가 주저앉았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당장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2단계 조정 국면을 지나서 다시 마지막 불꽃 랠리로 갈지 아니면 이대로 4단계 크래시로 직행할지 터널을 지나는 동안엔 누구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힌트는 있습니다. 과거 버블이 터질 때는 금리가 결정타였어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나 시장금리 급등이 항상 버블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연준이 괜히 금리를 올려서 거품을 터뜨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고 금리가 확 오르면 자산 시장은 버티기 힘듭니다. 싸게 돈 빌릴 수 있어야 위험 자산도 투자하는 건데 이자 부담 커지면 안전한 이자 받는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거든요. 자, 그럼 과거 사례를 볼까요? 1999년 연준이 금리를 몇 차례 올렸는데도 미국 물가 상승률이 2%대에서 3.8%까지 치솟았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 못 내리겠구나 시장이 실망하면서 닷컴 버블 붕괴로 이어졌어요. 2021년에도 인플레가 무려 7%까지 올랐자지만 시장이 버텼습니다. 금리 올렸으니 곧 물가 잡히겠지 기대한 거죠. 그래서 2021년 하반기에 빅테크 몇 종목만 좁게 오르는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 들어 미국 물가가 9%를 넘어서자 상황 종료. 연준이 속수무책으로 쫓아가며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었고 시장은 무너졌습니다. 결국 결정적 신호는 물가의 방향성입니다. 전년 대비 3%를 넘는 인플레가 나오면 일단 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숫자 자체보다 추세가 더 중요해요. 3%를 찍고 점점 내려오는지 아니면 계속 치솟는지가 관건입니다. 후자라면 everything crash, 모든 자산 급락의 위험이 커집니다. 지금이 딱 미묘한 상황입니다. 미국 물가가 3%대에서 진정을 찾느냐 다시 튀어오르느냐 갈림길인데 하필 데이터 공백이 생겼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10월 소비자 물가 CPI 지표 발표가 건너뛰어졌어요. 백악관 대변인까지 10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영영 발표 못할 수도 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눈 가리고 비행하게 됐다고 푸념할 정도였습니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죠. 앞이 안 보이니 일단 위험 자산에서 발을 뺀 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10월의 급락이 그거예요. 이제 앞으로 관심의 초점은 12월 10일입니다. 그날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아침에 11월 물가 지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물론 셧다운 영향으로 또 밀릴 가능성도 있지만요. 말 그대로 촉각이 곤두선 상황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장은 결국 기대와 현실의 싸움입니다. 그날 물가가 어떻게 나올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지 모두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안전마진이 중요합니다. 특히 안전자산 비중을 적절히 유지해야 하는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안전자산이 뭔지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옛날 공식이 이번에도 통할 거란 보장이 없어요. 예를 들어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는 미국 장기 국채가 최고의 안전자산이었습니다. 주가 폭락할 때 미 10년물 금리가 뚝 떨어지면서 국채 가격은 올랐거든요. 반면 금은 그때 별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런데 2022년엔 어땠죠? 미국 장기 국채가 오히려 폭락해서 투자자들 뒤통수를 쳤습니다. 40년 만의 일이라던가요.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 채권도 덩달아 매도당한 겁니다. 그때 가장 안전했던 건 현금과 단기 국채였어요. 금값은 한 해 0.5% 오르는데 그쳐서 그냥 숨은 정도. 비트코인은 3분의 1 토막 났고요. 그러면 지금 2025년엔 뭐가 안전판일까요? 미국 달러화 현금과 단기 채권은 여전히 기본일 겁니다. 미국 정부 신용을 믿는 한 짧은 만기 채권은 원금이 확실하니까요. 금도 최근 안전자산 위상이 더 올라갔습니다. 금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해지로 계속 찾고 있습니다. 다만 금도 올해 다른 자산들과 함께 많이 뛴 상태라 단기 변동성은 주의해야겠죠. 원자재는요, 인플레 국면엔 좋지만 경기 침체 오면 수요 급감으로 가격이 곤두박질 칠 위험이 있습니다. 오직 스태그플레이션 시에만 원자재가 진가를 발휘할 거예요.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21세기 금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폭락장에선 가장 먼저 얻어맞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10월 조정 때도 비트코인이 선봉장이었죠.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한쪽에 몰지 말고 분산하라. 시대에 따라 안전자산 역할이 바뀌니 균형 잡힌 자산 배분이 필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위험 자산 중에서는 어디에 기회가 있을까요? 이제는 아무 주식이나 사면 안 되는 때입니다. 1년 내내 달렸던 시장이 10월부터 변곡점을 맞았어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돈이 선별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며칠 전 커뮤니티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주식 투자에 관심이 높더군요. 동시에 금 같은 실물 자산이나 채권 혹은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에 꽤 비중 두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주목한 분야는 우주 산업입니다. 왜 하필 우주냐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머스크와 베이조스의 우주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이 앞으로 미국 증시의 숨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잠시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어릴 적에 우주비행사가 꿈이었습니다. 90년대 밤새 TV로 나사 우주왕복선 발사 장면을 보면서 가슴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믿기 힘든 장면이 현실이 되었어요. 민간 로켓이 우주로 위성을 쏘아 올리고 17층 건물 높이의 1단 로켓이 지구로 돌아와 똑바로 서서 착륙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이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예요. 먼저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11월 13일 블루 오리진이 뉴 글렌 로켓의 두 번째 궤도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대단했어요. 한 번에 나사의 화성 탐사 위성 2대를 탑재하고 발사했는데 엔진 7개의 굉음과 함께 우주로 솟아오르더니 약 10분 후 무려 17층 높이의 1단 로켓 부스터가 대서양에 떠있는 바지선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첫 발사 때 실패했던 부스터 착지를 드디어 성공한 거죠. 궤도급 로켓을 수직으로 회수해낸 능력,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두 회사만 보유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로켓을 통째로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발사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로켓 한 번 쏘고 버리면 수천억이 날아가지만 이렇게 회수해서 쓰면 비용이 크게 절감되겠죠. 말 그대로 우주 산업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블루 오리진의 뉴글렌은 성능도 굉장합니다. 이륙 추력이 스페이스X의 팰컨 9보다 2배 가까이 되고 화물 탑재 능력도 팰컨 헤비와 비슷하다고 해요.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위성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고작 2회 발사했을 뿐이라 베이조스가 공언한 연 12회 이상 정기 발사 계획을 실현하는 게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성과로 블루 오리진은 강력한 신뢰를 얻었어요. 머스크조차 자신의 X, 옛 트위터에 제프 베조스 블루 오리진 팀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올려서 경쟁사의 성공을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뉴글렌 로켓을 활용해 곧 달까지 가겠다는 목표예요. 나사가 2023년 5월 블루 오리진을 아르테미스 V 달 착륙선 개발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34억 달러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20톤 화물을 달 표면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블루문 착륙선과 30일간 우주인 4명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인 착륙선을 개발하게 됐어요. 현재 계획으로는 2026년 초 뉴글렌 3번째 발사 때 블루문 마크 1 무인 시험선을 달에 내려보내고 이후 2028, 2029년 아르테미스 4의 유인 미션에 실제 사람을 태워보낸다는 일정입니다. 베이조스 입장에선 달에 우리 사람이 발을 딛는다는 인류사적 이벤트를 자신의 작품으로 이루겠다는 야심이죠. 게다가 블루 오리진은 로켓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엔진 사업도 하고 있어요. ULA 차세대 로켓 벌컨에도 블루 오리진이 만든 B4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고객들도 다수 확보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의 프로젝트 쿠이퍼, 미 군사위성 발사 계약 등이 뉴글렌 로켓에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한마디로 블루 오리진은 민간 정보할 것 없이 돈줄을 확보해가며 우주 사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볼까요? 머스크는 한 발 앞서 달리고 있었지만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차세대 초거대 로켓 스타쉽 개발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타쉽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로켓으로 100% 전부 재사용을 목표로 합니다.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든 1단 슈퍼헤비 부스터에는 무려 34
3개의 랩터 엔진이 달리고 그 위에 2단 우주선이 실리는 구조죠. 머스크의 꿈은 이걸로 달, 화성까지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올해 스타쉽이 꾸준히 시험 비행을 했는데 특히 10월 13일에 있었던 이 11번째 시험 비행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슈퍼 헤비 부스터와 상단 우주선 모두 통제된 착수에 처음으로 성공한 겁니다. 작년 4월 첫 통합 발사 때는 공중 폭발했고 올 상반기까지도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제 조금씩 안착 단계에 들어선 거죠. 이번 시험에서는 열차 폐타일도 일부러 여기저기 떼고 날아올랐다고 합니다. 혹독한 재진입 환경에서 몇 개 타일이 떨어져 나가도 버틸 수 있는지 한계를 테스트한 거예요. 또 다음 세대 블록3 버전으로 바뀔 새로운 엔진 시퀀스도 미리 점검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완성형 스타쉽으로 가는 마지막 리허설을 차근차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제 스타쉽이 거의 다 된 걸까요?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았습니다. 이 스타쉽이 실제로 나사 아르테미스3 유인달 착륙 임무에 쓰이려면 궤도상 연료 보급 기술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지구 저궤도에 스타쉽 여러 대를 띄워놓고 달갈 스타쉽에다가 연료를 몇 차례 옮겨 실어야 하거든요. 이걸 아직 시연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 착륙선으로 쓸 모델을 따로 개발해야 해요. 사람을 싣고 달에 착륙하려면 여러 추가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도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당초 나사와 계약한 아르테미스3 달 착륙 목표 시한은 2027년인데 지금 페이스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나사도 이 점을 걱정했는지 작년 10월 스페이스X 독점이던 아르테미스3 달 착륙선 계약을 다시 경쟁에 붙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사의 션 더피 대행 국장이 직접 스페이스X가 일정에 뒤처져 있다. 블루 오리진 같은 다른 회사들도 이번 경쟁에 뛰어들 거라 본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 항공우주명가 락히드 마틴도 우리가 이끄는 팀으로 새로운 달 착륙선 제안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머스크 혼자 달 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블루 오리진, 럭키드 등이 도전할 새 판이 열린 거예요. 머스크는 공식적으로는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경쟁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할 일 한다 이런 태도죠. 실제로 X는 스페이스X는 다른 우주 기업들보다 번개처럼 빨리 움직이고 있다. 결국 스타쉽이 다 해낼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가 원하는 일정 준수에 실패하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기회를 뺏길 수 있으니까요. 스페이스X도 최근 서둘러 나사에 완화된 대안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궤도 연료 공급 횟수를 줄이고 간소화한 달 착륙 플랜을 내놓고 2026년에 실제 궤도상 연료 공급 시연을 해보이겠다고 한 거죠. 나사가 요구한 일정을 맞추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과연 머스크가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지 아니면 베이조스에게 기회를 내줄지 우주항공업계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자, 이 두 거인의 경쟁 무대는 지구 궤도 위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저궤도 위성 인터넷 사업인데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아마존의 프로젝트 쿠이퍼 간 대결입니다. 먼저 스페이스X는 일찌감치 2019년부터 스타링크 위성군을 구축해왔습니다. 팰컨 9 로켓을 밥 먹듯이 쏘아 올려서 지금까지 8,000기 이상의 소형 위성을 발사했어요. 그 결과 전 세계 125개국 500만 명 이상에게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스타링크가 통신망 역할을 해서 유명해졌죠. 현재 위성 인터넷 시장 1위입니다. 아마존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베이조스가 2019년에 발표한 프로젝트 쿠이퍼 계획에 따라 아마존도 3,236개의 위성으로 지구 전역에 인터넷망을 깔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4월 UNA의 아틀라스 V 로켓으로 첫 번째 위성 27기를 한꺼번에 시험 발사했습니다. 본격적인 쿠이퍼 위성의 시작이죠. 아마존은 미국 FCC 규정상 2026년 중반까지 절반인 1618기를 올려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못 맞추면 연장 신청을 하겠지만요. 베이조스는 자신 있습니다. 인터넷 데이터 수요는 무한하다고 하면서 스타링크도 쿠이퍼도 둘 다 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파이가 크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스타링크가 훨씬 앞서 있으니 아마존은 속도를 내서 추격해야 합니다. 이처럼 머스크 vs 베이조스의 경쟁 구도 아래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수혜를 볼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세 가지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잉과 로키드 마틴 LMT입니다. 왜 이 두 회사를 묶어서 말씀드리냐면 두 기업이 합작한 ULA,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라는 로켓 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서 말한 아틀라스 V 로켓을 운영하는 회사죠. ULA는 아마존 쿠이퍼 위성 발사를 올해 시작했고 앞으로도 다수 담당할 예정입니다. 즉 베이조스의 우주 인터넷 사업에 로켓을 대주는 배우가 보잉과 로키드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두 회사는 원래 나사와 미국 국방우주 산업의 양대 산맥이에요. 지금 진행 중인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그램에서도 핵심 파트너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우주선 오리온 캡슐을 제작하고 있고 보잉은 초대형 로켓 SLS의 일부를 맡고 있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블루 오리진의 블루문 달 착륙선 개발팀에도 로키드와 보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달 탐사, 화성 탐사처럼 정보 주도 프로젝트가 늘어날수록 보잉과 로키드에게는 새로운 수익 기회가 열립니다. 말 그대로 우주 시대에도 밥벌이 확실한 인프라 공급자들인 셈이죠. 게다가 이들은 전통적으로 재무가 탄탄한 우량주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방어주 성격도 있습니다. 정부 계약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안정성이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로켓랩 USA입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던 신생 우주 기업이에요. 뉴질랜드 출신 창업자가 세운 회사인데 지금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있습니다. 소형 로켓 일렉트론으로 유명하죠. 사실 지금까지는 소형 위성들을 주로 쏘아 올려주며 입지를 다졌는데 이번에 블루 오리진 뉴글렌 2차 발사에 깜짝 조연으로 등장했습니다. 뉴글렌에 실려 화성으로 간 나사 위성 2대, 아까 블루와 골드라고 이름도 소개해드렸죠. 이 쌍둥이 위성을 로켓랩이 제작해서 납품했어요. 로켓도 쏘지만 이제 위성 자체도 만들어 파는 사업에 진출한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중형 로켓 뉴트론을 개발 중인데 이게 완성되면 재사용 로켓 시장에 본격 뛰어들게 됩니다. 쉽게 말해 제2의 스페이스X를 꿈꾸는 회사입니다. 스타쉽급은 아니지만 펠컨 9 정도급의 로켓을 재사용해서 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 테스트도 순항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켓랩은 아직 매출은 작고 적자입니다만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순수 우주 기업이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앞으로 블루 오리진이나 스페이스X와 협력 또는 하청 관계가 더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 로켓랩의 위성 제조 기술이나 작은 발사체 운용 능력을 나사나 다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죠. 실제로 나사가 이번에 로켓랩에 화성 위성을 맡긴 것처럼 말입니다. 다만 작은 기업인 만큼 주가 변동성은 큽니다. 뉴스 하나에 급등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 갖고 지켜보되 장기적으로 우주 산업이 성장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아세드입니다. 이름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위성통신 분야의 중견 기업이에요. 이번 블루 오리진 뉴글렌 2차 발사 때 2차 페이로드로 탑재돼서 특별한 시험을 하나 했습니다. 지구 상공에서 위성이 보내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기술을 데모했다고 해요. 쉽게 말해 위성 간 데이터 릴레이를 시험한 건데 이걸 비아셋 장비로 수행했습니다. 비아셋은 원래 미군과 민간 대상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온 회사입니다. 인공위성을 직접 쏴서 통신망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최근엔 영국의 인마셋이라는 위성회사도 인수해서 몸집을 키웠습니다. 이 기업이 왜 주목받냐? 바로 스타링크와 쿠이퍼 같은 위성망이 늘어나면서 비아셋에게도 새로운 시장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링크가 커버 못하는 군사용 보안망을 비아셋이 맡는다든지 아니면 향후 수천 개 위성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지상에서 처리하고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이미 전 세계 항공기 기내 인터넷 시장 등에서 비아셋은 강자입니다. 물론 최근에 비아셋이 쏘아 올린 통신위성 하나가 태양전지 전개 실패로 문제가 생겨 주가가 크게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리스크는 있죠. 하지만 기술력과 영업망이 탄탄해서 장기적으로는 저가 매수 기회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블루 오리진 발사처럼 차세대 우주기술 실험에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에요. 미래 네트워크 표준을 선점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우주 경쟁의 수혜주로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경쟁은 한마디로 더 크고 강한 로켓으로 더 많은 위성을 쏘아 올려서
달과 화성까지 인류의 활동 영역을 넓히려는 노력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뉴글렌의 재사용 성공을 발판 삼아 발사 비용을 낮추고 블루문 착륙선으로 나사의 달 탐사에 깊숙이 관여하려 합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시의 반복 테스트로 완전 재사용 로켓과 궤도급 연료 보급 기술을 정착시키려 하지만 일정 지연으로 인해 나사에 불만을 사고 있죠. 동시에 아마존의 쿠이퍼 vs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로 저궤도 위성 인터넷 전쟁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보잉, 로키드 마틴 같은 전통 방산업체부터 로켓랩, 비아색 같은 신흥 우주통신 기업들까지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스크와 베이조스의 이야기는 흥미롭지만 투자와 직결해서 봐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단기 뉴스에 휘둘려서 투기적으로 베팅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번에 우주 경쟁 얘기를 들었다고 당장 관련주 몰빵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거시적인 흐름을 읽고 그 흐름 안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우주 산업은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미래 산업입니다. 1960년대 우주 레이스 이후 오랜 침체를 지나 민간 주도로 다시 봄이 오고 있어요. 하지만 수익 모델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스타링크처럼 바로 돈이 되는 사업 모델이 있는가 하면 화성 탐사처럼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국가적 지원으로 굴러가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확실한 현금 흐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 언급한 보잉, 로키드 마틴 같은 기업들은 이미 수익 기반이 탄탄하니 비교적 안전한 편이죠. 반면 로켓랩이나 비아셋은 미래 성장 스토리에 비해 현재 수익은 부진합니다. 이런 종목은 철저한 공부와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결국 균형 잡힌 전략이 답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자산 배분을 통해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비중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유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주 같은 신성장주에도 일부 투자하되 금이나 현금 같은 안전 자산도 병행하는 거죠. 그리고 설령 내 종목이 못 오른다고 남 따라 갈아타고 쫓아가는 조바심을 자제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길은 하루아침에 몇 배 수익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신만의 원칙으로 지키는 꾸준함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모멘텀 투자자 관점도 있습니다. 요즘 시장 흐름에 따라 순환매가 빨라지고 있죠. AI 반도체에서 에너지주로 다시 금융주로 자금이 움직이듯이 테마의 이동을 탈 수 있다면 단기 수익을 극대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남보다 한 발 앞서 정보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I 열풍 1단계 끝물에서 미리 반도체줄 비중을 줄이고 2단계로 예상되는 메모리칩이나 에너지주로 옮겨 타는 식이죠. 우주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모멘텀이 강하게 붙을 때 비중을 높였다가 과열시 시키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시지표, 특히 인플레이션 동향이에요. 아무리 좋은 모멘텀도 물가 급등 국면에 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죄어오르면 소용없습니다. 물가 상승률 3%를 넘어서 계속 치솟는다 싶으면 일단 방어적으로 몸을 낮추는 게 상책입니다. 반대로 물가가 안정되고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끝나간다면 그때는 다시 성장 테마에 베팅할 여력이 생기겠죠. 지금 머스크와 베이조스의 경쟁을 쭉 살펴본 것도 장기적으로 우주 산업에 주목하자는 의미에서입니다. 당장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인류의 거대한 방향은 우주를 향해 가고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흐름을 주도하려 천문학적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흐름을 따라가되 발밑에 거시경제 변화도 놓치지 말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요동치는 시대에도 본질을 꿰뚫는 사람은 결국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의 우주 경쟁과 거시경제의 교차점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선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시장의 큰 흐름과 구체적 인사이트를 함께 전해드리면서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동행해드리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낱 억만장자들의 싸움으로 보였던 이 장면 뒤에 새로운 두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그 힌트를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